그러냐? 하하 6천을 적으면 돼? 절대 일어나지 않는 숫자죠. 이런거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근데 좀 이상하다. 어디서 숫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합니다. 자 이건 판타지죠. 자 5천으로 바꿉시다. 판타지죠. 뭐 그렇다 합시다. 번거 다 갔다가 번거 싹 저축. 팬티 일주일 입고 다니면 됩니다. 팬티 일주일 입고 다니고 가능합니다. 팬티 일주일 입고 다니고 옷 안 사 입고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 쿠키 안 쏘는 사람들 강퇴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밤에도 투잡 뛰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다고 치자. 야 이게 너무 많잖아. 어떻게 씨 6,500이 돼 이거 미친거 아니야? 1년에 5천을 저축하라고? 그래 뭐 나중에 돈 많이 벌 거니까. 야 좋아 야 50에 10억 됐다. 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됐죠? 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다. 아우 야씨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야 어우 야씨 야, 저 PD 망했어요 라는 게 나올 뻔했다. 야 대충 10억 됐어요. 자 됐어요. 야 어떻게 하다보니까 됐다. 야 1년에 5천씩만 저축하면 되네. 참 쉽다. 야 쉽네. 자 됐죠. 자 됐어요. 1년에 5천씩 40살부터 이렇게 쭉 저축하면은 뭐 그냥 됩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그쵸. 여기서 코 묻은 쿠키 모아 1년에 5천. 자 가능하죠. 자 가능하죠. 1,000원씩 모으면 됩니다. 자 1,000원씩. 벽지 스테이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모을게요. 자 1,000원씩 모아서 1년에 5천 정도가 들어가면은 자 가능하죠. 자 가능합니다. 자 가능해요. 자 가능은 하기 때문에 자, 충분히 뭐 가능하다. 그럼 야 이렇게 하면은 5,500 됐네. 야 여기 중간에 5천 넘어가는 건 너무한다. 잠깐만 5천으로 합시다. 그냥 통일합시다. 어휴 야 6천원 너무하잖아. 무슨 24시간 방송을 해야 될 기세야. 자 9억 적당을 하죠. 적절해요. 적절해. 자 9억 적절합니다. 자 9억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야 50세 이후로는 회사를 못 다닐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0인 것 같아. 느낌이 쎄해. 이쯤부터 느낌이 쎄해. 야 무슨 55세까지 뭔 수로 다녀. 느낌이 쎄하거든? 제 느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자 그러면은 떨어지고 느낌이 쎄하죠. 쭉쭉쭉쭉 잘 더한 거지. 여기서부터 맞는 거지. 괜찮아. 자산이 11억까지 불었었기 때문에 12억을 까먹는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어휴 당연히 까먹어서 야 100세까지 살아도 남는다. 좋아요. 100세까지 살아도 조금 남는다는 결론에 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코 묻은 쿠키 모아 1년에 5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코 묻은 쿠키 모아서 코 묻은 쿠키를 몇 년을 모아야 되냐면은 10년 41살에서 49살까지 그 코 묻은 쿠키를 모아서 1년에 5천씩 10년 5억을 갖다가 저금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자, 가능하죠. 저희는 100세를 살 수 있어. 1년에 5천씩 10년간 쿠키를 모으면 돼요. 자 쉽네요. 아 쉬운 결론에 도달했네. 간단하네. 감사합니다. 생명관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목표가 저렇고 자 그러면은 현대사회에서 팝콘TV 가자고? 벗어야 되니? 벗어야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약간 더 봐야 될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에서 집을 사면 어떻게 됐었냐? 집을 사면은 그것도 사실 보면 자 여기 집이 만약 집을 샀을 때 가정을 해서 그려봤거든요. 집을 샀을 때 여기 지금 숫자가 지금 이상해서 그런데 집을 사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번 돈 결혼을 했다고 치고 와이프하고 여러분들이 1억 정도를 벌고 집에서 부모님이 1억 정도를 도와주고 은행에서 한 1억 9천 정도를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면은 1억 미 플러스 와이프
1억. 엄마 아빠 제발 플리즈. 1억 나머지 1.8억 은행님. 보통 이 정도 구성이 돼요. 보통 엄빠 찬스를 쓰죠. 보통 요 정도 구성이 됩니다. 요 정도. 그렇게 하고 30대 중반 정도에 한 4억짜리 집을 뭐 사거나 전세 들어가는 거죠. 엄마 아빠 찬스를 못 쓴다. 그러면은 뭐 요게 3억 8천이 아니라 1억에다가 은행이자 1억 계산 2억에서 2억에 3억 사이인 거죠. 엄마 아빠 찬스가 없으면. 자,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요즘 세니? 세게 시작했나? 이 정도 시작해야 되나? 3억이라고 시작을 합시다. 결혼을 했을 때. 은행 찬스는 집을 사면 쓸 수 있어요. 집 담보대출이 되니까. 자, 그렇게 하면 쭉 내려가면은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도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집이 슬로프 각도가 낮은 것 같지만은 그 뭐냐 갖고 시작하는 돈이 크기 때문에 그 집이 한 3% 정도만 오른다 그랬어도 여러분들 레버러지 효과가 있어서 충분히 지금까지 현대사회에서는 가능했던 거죠. 요거는 집값 3% 오르는 게 여러분들 적게 오르는 것 같지만 3억짜리면 1년에 1,000만원 오르는 겁니다. 10억짜리면은 3,000만원 오르는 거죠. 이거는 그걸로 잡은 거예요. 물가상승률 플러스 한 1% 정도? 물가상승률 플러스 1% 정도? 집값 대폭락을 한다! 슬로프 각도가 0이다! 자, 너와 내가 바라는 슬로프 각도가 0이다. 뭐 그러면은 슬로프 각도가 0이라면은 뭐 여러분들 그동안 뭐 3억으로 시작을 해서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저축할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한 6억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3%다. 왜냐면 뭐 거의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축한 게 다 날아가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3% 되면은 35 시작해서 55살까지 저축을 했는데 돈이 줄었어. 저축을 그동안 이거 마이너스 적어서 저축 이 정도 한 거 아니야. 옆에 쭉 굉장히 저축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나름 뭐 이 정도로 저축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얼마야? 이만큼을 저축한 거 아니야. 다 까먹은 거죠. 집이 마이너스 3%면은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저축을 하면 했는데 뭐 오르긴 조금 올랐네. 얼마를 저축했니? 이거 다 더하면 거의 3억 4억 저축한 거 같은데 마이너스 3%면 다 까먹고 3억짜리가 4억 된 거야. 그냥 20년이 증발한 거죠. 4억으로 은퇴하면 여러분 아까 전에 최소 필요한 돈이 8억에서 15억 사이였는데 몇 년 못 버텨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았죠. 제가 이 엑셀 파일을 보여준 이유는 얘기를 하기 전에 목표를 잡으라는 얘기를 먼저 드린 거예요. 목표를 잡으라는 얘기를. 목표는 얼마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은퇴할 시점이 몇 살인지 따라 다르겠지만은 50 언저리에 은퇴했을 때 대충 그 여러분들 자산이 집이건 뭐건 간에 1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10억 정도가. 그러면은 이제 엑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그 루트가 보이는 거죠. 15억 있으면요 축하드립니다. 15억 있으면. 자,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실제로 할 얘기 어디 갔냐? 피터 린치 형의 얘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 여러분들 과연 뭘 투자해야 될까? 여러분들 대부분 20대 30대잖아요. 40대 50대 형님도 계시겠지만은 20대 30대면은 잘못했습니다. 20대 30대면은 사실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금에만 들어있다, 정기예금에만 들어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예금에만 들어도 돼.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식 같은 경우에 지수를 보면 지금 100년간 올랐잖아요. 100년간. 물론 내가 산 순간에 100년 트렌드가 깨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산을 소유해야 돼, 어떻게 소유할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 아마존 얘기하니까 아마존 그거 봤어요? 얘 문 닫은 거? 잠깐만 검색해보자. 얘 문 닫았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거 봤어요? 그쵸? 이 뉴스 뭐였습니까? 토이저러스가 전 매장 폐쇄 청산을 결정했습니다. 청산까지 전 매장 폐쇄를 결정했어. 토이저러스가 뭐예요? 토이스 뭐 유아러스인가 그렇잖아. 세계 최대 장난감 회사잖아요. 장난감 소매 리테일 판매하는 회사잖아. 문 닫았어. 지금 지점 다 문 닫고 있어. 지점 폐쇄를 결정했어요. 왜 그럴까?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니? 세계 최대 장난감 리테일 옛날에만 해도 토이저러스가 애들의 꿈과 희망이었어. 아니죠. 애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들 주는 속도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아마존에 밀렸지. 아마존에 밀렸어요. 대부분의 리테일 소매 판매 업체들 유통 체인들이 지금 아마존에 다 밀려서 백화점이고 뭐고 지금 다 문 닫게 생겼어.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들 지금 백화점 무슨 마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문 닫게 생겼어. 지금 심지어 그 월마트 지금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기업이 월마트였거든요. 세계 최대의 기업 시가총액 1위가 월마트인 데가 몇 년 안 됐어. 7년 8년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이 월마트였고 세계 최고 부자 10명을 뽑으면 20명을 뽑으면은 그 안에 월가 형제들이 그 월마트 형제들이 2명씩 들어가 있었어. 월 머시기 그런 애들. 세계 최대의 기업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야 진짜 생존을 걱정해야 됩니다. 생존 못할 수도 있어. 지금 추세로 가면 그 거대한 월마트가 물론 워낙에 땅 같은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한번 망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세계 최대 리테일 그룹 물건을 파는 월마트도 그런데 나머지 백화점 같은 데들은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공을 하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서 정말 최고가 고가 엄청 고가 상품을 위주로 하는 백화점 아니면은 문 닫을 수 있어요. 진짜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다 아마존에 사는데 다 아마존에 산다고. 토이저러스가 왜 문 닫았겠어요? 보기는 가서 보지. 사는 건 아마존에 사는데 들고 가기 귀찮은데. 그리고 아마존은 단순하게 그런 그 온라인 쇼핑몰 정도로 보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넘어서고 있다니까. 생활 자체가 되고 있어요. 생활 자체가 단순하게 그 온라인 쇼핑몰 정도의 지금 그 정도의 사이즈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생활 자체가 되고 있어요. 진짜로. 토이저러스가 문 닫았습니다. 이미 법정관리 2017년인가 16년인가 들어갔고 지금 전 매장 폐쇄가 결정됐어요. 우리나라에선 좀 다르지. 우리나라에서 힘을 못 쓰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예요. 사실은 사실은 외국 기업에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야. 그래서 너와 나는 되게 불편하잖아. 너와 나는 비싸게 산단 말이야. 대신에 너와 나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너와 나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대신에 너와 내가 좀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너와 나가 비싸게 산다고. 여러분들 아마존 가서 가격 보세요. 가격 봐봐 눈으로. 믿겨지지 않는 가격이 써있어. 알리바바 들어가 보셨어요? 알리바바 가서 가격 봐봐. 믿겨지지 않는 가격이 써있어. 믿겨지지 않는 가격이. 근데 그게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아마존에서 한국어로 쏴주는 거 쏴주지 않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거기 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보면은
우와 이러면서 알리바바가 왜 그렇게 잘 되겠어? 당연히 알리바바 가서 보면은 가격들이 장난이 아니거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경쟁이. 근데 뭐 그게 꼭 우리나라 이렇게 막는 게 꼭 정책이 나쁘냐? 너와 나를 지켜주는 정책일 수도 있어. 너와 내가 잘릴 수도 있는데. 물론 내가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존 그 혁명을 만들었지만 그게 굳이 아마존을 얘기할 필요 없이 그게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잖아. 우린 되게 쉬워. 정답이 보인다니까.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미국 형들이 하는 걸 보면 이미 정답이 보여. 여러분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고양이 다 그려놨잖아. 그거 따라하면 되거든. 걔네 뭐 성공했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거 따라하면 돼. 물론 따라하는 게 힘들지. 따라하는 게 힘든 건 저도 당연히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통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일단 데이터 자체가 그때 말했지만 스마트 데이터 클렌징이 안 돼 있잖아. 클렌징이 돼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하기 힘든 그런 것도 많긴 하는데 어쨌든 그 많은 것 중에서 아이디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써도 그 뭔가 굉장히 그게 뭐 소위 뭐 플랫폼이 됐던 뭐 제4차 혁명이 됐던 뭐가 됐던 여튼 저쪽에서 먼저 정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고요. 정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4차 혁명이라는 건 진짜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 빨라도 너무 빠르다니까. 7년 전, 10년 전은 이미 너무 오래된 과거야. 5년 전도 과거고 심지어 2년, 3년 전과 지금이 달라요. 다르다니까. 2, 3년 만에 완전 바뀌었어. 완전 바뀐 거의 대표 주자가 아마존인 거죠. 진짜 완전 바뀌었어요.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 물론 앞으로 2, 3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1년마다 바뀌는 속도가 진짜 그 엄청납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토이저러스가 문을 닫았다라는 거. 아, 더워. 그쵸. 1, 2년 뒤에 무슨 기업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데가 아마존이란 거고. 자, 그럼 봅시다. 제가 뭘 봐야 되냐.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 아, 저거 피터 린치 형을 얘기해봅시다. 자, 피터 린치 형이 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근데 저 형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되게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인데 책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뭐 비대, 뭐 슈링 이런 거 얘기하면 웃으셨죠? 곧 나온다 진짜. 저 1년도 안 걸릴 것 같아. 이 형이 사실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형이에요. 굉장히 전설적인 형입니다. 왜냐면은 그 짧은 시간 전설이 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길게 끌면 안 되죠. 짧게 끊고 짧게 나와야지. 아주 길고 굵으면 좋은데 보통은 짧고 굵게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불꽃 같은 모습을 보이고 불꽃같이 은퇴하셨죠. 누구냐 그게? 투수로 치면은 그 왼손 투수 LA 다이저스의 전설 그 누구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분이죠. 어깨 나가서 그 여기 관절 여기 나가서 은퇴하신 분. 아 누구지? 아니 LA 다이저스 그 월드 시리즈 은퇴하시고 샌디 쿠펙스죠. 그래 쿠펙스 형 같은 존재야. 좌완하면은 보통 쿠펙스 형의 아름다운 3년 그거 많이 꼽죠. 미칠 듯한 3년을 많이 꼽는데 3년인지 5년인지 이 형도 마찬가지예요. 한 13년인가 펀드를 매니징을 했는데 그 13년간 불꽃 같은 강속구를 보이고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의 책은 너무 교과서야.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교과서인 내용이 많아요. 교과서인 내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한번 읽어보죠. 이 바닥에 뛰어들면 누구나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 교과서니까. 교과서대로 교과서니까. 교과서 안 읽고 시험 볼 순 없잖아.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이 사람은 사실은 이분은 그 뮤추얼 펀드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뮤추얼 펀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뮤추얼 펀드 가입한 분 계실 텐데 뮤추얼 펀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돈을 저분한테 주면은 이분이 알아서 사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조건이었어. 알아서 사서. 요즘에 헤지 펀드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긴 한데 또 달라요.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는 그
전략과 그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마젤란 펀드라는 뮤추얼 펀드를 13년간 운용하신 분입니다. 이게 약간 투자하는 방식이 그 오바마 현인 아저씨하고 비슷해요. 이분의 특기는 뭐냐면은 잘 골라서 그 존 버냉키 형 하자는 뭐 그런 특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분의 이 피터 런치 형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자,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존 버냉키 형을 되게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자, 서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PC방 간횟수가 도서실 간횟수보다 적다면 당신의 인생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말이 나오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 물론 그 영어를 저희 나름대로 그 한국식 로컬 버전으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로컬 버전으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너무 일에만 빠지지 말고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맨 앞구절에 있어요. 약간 그 제가 로컬 번역을 해놨어요. 로컬 번역.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주말도 다 일하고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 삶을 즐기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씨가 13년 하고 은퇴하지 않았겠니? 저의 인생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주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아주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여기에 비하면은 아주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훌륭한 인생입니다. 훌륭한 인생. 하하. 그래서 제가 린치 형을 좋아하는 게 있죠. 훌륭한 인생이고요. 아주 훌륭한. 실제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일벌레는 아니야. 13년 하고 그만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도서실에 간 횟수가 0에 수렴한다면은 인생이 대단히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인생이 대단히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수 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럼 이 형의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걸 보고 이제 이게 쭉쭉쭉쭉 읽어드려야 하는데 적어놓은 게 이쪽에 있구나. 자, 이분의 그 이거 다 책에 나온 것들 어디 인터넷 블로그 가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이 사람 책이 몇 권 되지도 않아. 뭐 길지도 않고 그 내용 유명한 건 다 있죠. 뭐 10루타를 쳐야 된다. 주식을 사면은 이빨 꽉 깨물고 버텨라. 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성장 가치주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 뭐냐 경기 순환주를 굉장히 뭐 별로 경기 순환주 오래 갖고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식을 어떻게 분류해서 분류별로 비중을 나눈 다음에 근데 현금은 항상 20% 들고 있으라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요. 이 사람의 투자 원칙은 워낙 유명하니까 저평가를 해서 가치주를 오래 들고 있으라는 게 이 사람의 지론인데 자, 한 개씩 봅시다. 한 개씩. 자, 이분의 말을 한 개씩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겁니다. 이분의 기본 마인드는 이거였어요. 채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예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기본 아이디어는 장기적으로 예금보다 주식시장이 수익률이 높더라. 장기적으로 100년 트렌드를 보니까 높더라. 30년 트렌드를 보니까 높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이라고 쓰지만 위험자산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위험자산이라고. 당연히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는 지론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아저씨들은. 여러분들 이 사람이 주식 매니저라는 걸 생각을 하고 봐야 돼. 다 자기 필드에서는 자기 필드에 편향이 되게 돼 있어요. 바이어스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식 매니저라는 걸 감안을 하고 보세요. 그럼 주식이 당연히 위험자산이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젊었을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게 들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 신문 얘기하는데 이 아저씨는 일상생활에서 종목을 고르라는 걸 굉장히 또 강조하는 아저씨죠. 예금을, 현금은 왜 들고 있느냐? 또 중간에 나오다 보면 이 아저씨 현금을 꼭 들고 있으라 그래. 어떤 상황에서든 20% 정도를. 왜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할까? 가격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덜 깨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가격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 현금을 언제나 조금은 들고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마젤란 펀드도 보면은 현금, 예금이 항상 있었어. 폭락이 오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살려고. 나쁜 말로 하면 물 타려고. 살려고. 나쁜 말로 하면 물타기인데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는 들고 있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지. 그날이 오면 이빨 꽉 깨물고 사겠다는 거야. 진짜예요.
물타려고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의 기본 저분뿐만 아니라 많은 매니저들의 아니 많은 사람들의 기본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저겁니다. 장기적으로 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그 뭐냐 PB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뭐 분할 투자 이런 말 쓰잖아. 분산 투자 왜 분산 투자야? 왜?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누가? 너와 나와 여러분들이. 이 아저씨 투자 방식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떤 분이 얘기하네요. 그 성장 가치 가능성이 높은 거 저평가 가치주를 산 다음에 길게 오래 들고 가자는 겁니다. 항상 매년 그런 걸 조금씩 사서 배당 박으면서 길게 들고 가면은 뭐 1년에 10%는 문제가 아니다. 1년에 20-30%도 갈 수 있다. 종목을 어떻게 고를지에 대해서는 물론 뒤에 좀 얘기하지만은 그 기본 마인드 자체가 그래. 방식이 이게 그 현대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구루 같은 그런 기본으로 깔려 있는 투자 원칙입니다. 사실은. 자 봅시다. 자 그럼 원칙 2는 뭐냐? 교과서예요. 교과서. 굉장히 뻔한 내용 나와요. 원칙 2는 뻔한 거. 다 나와 있는 건데 저도 블로그에서 다 퍼온 거야. 자 모르면 하지 마라. 모르면 하지 마라. 또 이분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점이 뭐예요? 개인 투자와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의 다른 점? 여러분들은 안 살 수 있어. 안 살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돈이 들어오면은 안 사기 힘들어요. 몰라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 벤치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벤치마크라는 게. 그 펀드가 뭐를 추종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보통 있어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겠다든지 코스피 뭐 기술주 섹터를 추종하겠다든지 베트남 200을 추종하겠다든지 뭐 나스닥 50을 추종하겠다든지 뭐 금 가격에 뭐 추종되겠다는 다 그런 게 있어. 그거를 벤치마크라 그래. 나 대신 앞에 달려있는 페이스메이커야. 이 페이스메이커 정도를 하겠다라고 내세운 게 있어요. 이 페이스메이커가 가는 한 몰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개인은 다르지. 개인은 모르면 안 하면 돼. 이 사람들은 항상 배틀을 여러분 알겠죠? 항상 달려야 되지만 여러분 안 달릴 수도 있다고. 페이스메이커에 계시네요. 안 달릴 수 있어. 그게 여러분들의 장점이자 무기입니다. 모르면 안 할 수 있어. 모를 때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들고 가는 포트폴리오라면 모르지만 놓친 거는 놓친 거야. 자 보십시오.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있어. 올라가는 무슨 종목이 있었어. 나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거의 한 150%가 올랐더라고. 최근 3개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게 더 갈 거냐 투자를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 첫 번째 1번 대부분의 주식 매니저들은 뭐 증권사에 있는 매니저들이건 펀드 매니저들이건 주식 운용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을 잘 몰라요. 왜일까? 왜 모를까? 그분들이 주식의 전문가들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은 분석 대상이 아니야. 코스닥에 있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은 분석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분석 대상이 아니야. 투자 대상이 아니야. 그걸 그나마 투자하는 게 스몰캡이라는 어떤 그런 특정 그건데 그분들도 몇 종목만 커버하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은 그분들이 보통 탑픽 꼽는 거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잖아. 펀더멘탈이 예측이 되는 종목들을 투자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펀더멘탈이 예측이 되는 종목이 여러분들 궁금해요? 초급등주가 궁금하잖아. 초급등주. 보니까 석 달에 150% 올랐더만. 이걸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뭐 그 회사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 회사 뭐 공시 정보 들어가니까 뭐 소송 걸리고 뭐 난리 났어. 뭐 대주주가 보니까 2달에 한 번씩 바뀌던데? 대주주가 2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 대주주가 저 대주주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이 대주주는 저 또 다른 A가 B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B는 C와 인척 관계인데 C는 D와 소송을 하고 있어. 그래서 A와 D가 그래서 뭐 하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보면서도
그걸 공시를 해놨어. 그러면 도대체 공시 안 한 거는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 공시를 해놨는데 A, B, C, D가 소송이 동시에 걸려있는데, 자, 또 뒤에 나오면 원칙에 나옵니다. 그 회사를 보려면 경영자를 보라라는 말이 나오거든. CEO가 뭐 대주주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뭐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겠니? 급등주는 가능하겠지. 급등주는 급등 급락은 가능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의 원칙이 뭐예요? 가치주가 뭐야? 성장 가치주. 미래 가치가 있는데 미래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것 같은데 지금 좀 저가인 것 같아, 이런 걸 찾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성장 가치주가 아니라 급등 급락주지. 그거는 저 중간에 원칙이 나와요. 다른 원칙 먼저 보여줄까? 장송곡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장송곡이 나올 때는 도망가라는 원칙이 나중에 나와요. 이게 뭐 흔히 말해서 뭐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장송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장송곡이지 내가 진짜 무덤에 끝까지 가서 관뚜껑을 열어봐야 겠다라고 끝까지 안 있으면 진짜 관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저 뒤에 나와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많은 하나는 이빨 꽉 깨물고 버티라는 거거든. 존버 원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형인데, 자기가 종목을 골랐으면은 그걸 긴 시야에서 길게 보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흔히 말해서 뭐 미네소타에 찬바람이 부는 것과 뭐 겨울이 오는 것과 비슷하다, 눈 오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써.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추운 동네니까 북극에 눈 오는 거 맨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흔들림에 관여하지 않고 떨어졌을 때 오히려 싸게 살 기회를 생각하고 이빨 깎게 먹고 버텨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송곡이 울릴 때는 관뚜껑 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게 장송곡이 뭔지 알죠? 장례 미사 때 울리는 곡이 울리고 있는데, 내가 진짜 여기 들어가서 관뚜껑을 열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딱 맞는지 몸에 한번 맞춰봐야겠다, 관뚜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르면 하지 말아라는 게, 그리고 또 그 여기 마켓 유저들, 제가 이거 누구 주려고 이거 책 광고하는 거 아닌데, 마켓 유저들 이거 저도 책 있거든요. 이거 제 친구 주려고 산 건데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저기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막 여기 지금 가격이 있어. 자기가 여기에 가격을 대놨어.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를 대놨어. 근데 가격이 여기다가 이걸 안 건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야. 쭉 갔어. 그 인터뷰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쫙 갔어. 시장의 마법사. 그때 저한테 그 쿠키 싸주셨던 시장의 마법사 형. 그 형하고 똑같은 책인데 위인전 비슷한 거예요. 인터뷰한 책이야. 자,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놓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뷰한 사람이, 아니 저기 어디까지 간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1,000원에 대놨는데 1,500원까지 갈 것 같대. 근데 이게 1,000원을 안 찍고 1,100원쯤 오다가 1,200, 1,300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봤어. 1,500원까지 간다면서 지금 1,200, 1,300원인데 왜 안 삽니까? 그랬더니 이 여기 나오는 그 대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찍어놓은 정확한 점에 오지 않는데 내가 그걸 비싼 가격에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디까지 간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놓치면은 놓친 거야. 놓친 거는 놓친 거라고. 놓친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가지면 안 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노림수를 가지고 한 점에서 어떻게든 저점에 사서 갈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막 불꽃처럼 지금 갔는데 내가 사랑하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저 불꽃에서 사면은 진짜 불꽃처럼 사나갈 수 있어요. 급등 과열주는 할 수는 있는데 글쎄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지. 굉장히 큰 돈을 다루는 그 사람도 그 한 툭 두 틱이 안 오면은 사지 않는단 말이야.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주식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을, 지금 이 사람은 주식쟁이니까 주식 얘기를 하는 건데, 주식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딴 거 해야지. 인생을 투자만 하면서 어떻게 사니?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뭐 유니콘이 되건 창업을 하건 직업을 하건 회사에 가건 그 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시간을 다 쏟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관심을 가진 다음에 넣고 잊어버리는 거거든. 투자하는데 자기의
시간의 50% 이상을 쏟는 건 그 직업이지. 직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널 그렇게 직업적으로 할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넣고 잃어버리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넣고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두 개가 다 잘 되는 거잖아. 매일매일 보고 저처럼 매일매일 가격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직업이면 가능하지. 그건 내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런 거를 집이 왜 위력이 있는 거야? 집이 조금 오르더라도 집이 굉장히 큰 돈으로 사는데 매일매일 가격을 안 보니까 되는 거잖아. 집이 빠지건 오르건 여러분들 보여요 그게? 근데 문제는 이런 위험 자산은 여러분들 계좌에 바로바로 찍혀버린단 말이야. 마이너스 500, 뭐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3000 이렇게 찍히면 못 버텨. 그거 못 버텨요. 안 봐야지. 그럼 안 볼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잖아. 그거만 보고 매일매일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HTS 보고 있고, 그래서 몇백 벌면 뭐 하겠어.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데, 회사건 자기 일이건 자기 직업이건 자기 뭐건 자기 공부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일반인들 경우에서는.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나름대로 신경을 최소한으로 적게 써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훌륭하죠.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아, 이런 말도 있구나. 이 원칙이 아니, 이 형이 한 말이 이게 있어요. 이건 좀 웃긴 말인데, 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더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아주 협박을 한번 하십니다. 자, 이거 그냥 재미로 보세요. 많이 떨어지라고 해서 한마디로 떨어지는 칼을 잡으면 손이 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너가 원하지 않는 주식을 사지는 말라는 거죠.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단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저씨의 원칙은 간단해. 저평가 가치주, 저평가 성장주를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게 유일한 원칙이거든. 그러기 위해서 그 종목을 고르는데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관심이 없었던 종목인데 야 저거 많이 빠졌나 해서 사지 말라는 거지. 이게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노리고 노림수, 자기가 관심이 있고 좋다고 생각되는 거를 적절한 저점에 사서 올라가는 거를, 삐뽀님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거를 평생의 투자 원칙, 투자 기술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라고 사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이 사람의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원칙 3는 뭐였냐?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보면 돼. 정기적으로 꾸준히, 정기적을 장기적으로 바꾸면 돼. 정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정기적 N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는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는 원칙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원칙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있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면은 벌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되는 주식이건 펀드건 자산이건 그런 거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30년간, 50년간 올랐잖아 부동산이. 60년간 올랐니? 1960년대 붙이지만 50년 올랐잖아. 50년 50년이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사니까 50년 트렌드가 꺾여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면은 50년간 이어온 트렌드가 왠지 꺾일 것 같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사면은 50년 고점일 것 같잖아 왠지. 50년 고점. 정말 잡기 힘들다는 50년 고점. 인구 구조가 그렇다는데 50년 고점에 물릴까봐 못 사는 거잖아. 50년 고점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트렌드가 있는 경우에 저점에 사면은 이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집값 맨날 떨어진대잖아. 50년 고점, 조금 있으면 60년 고점일 거야. 70년 고점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 어떠냐고요? 비싼 건 비싸지고 싼 건 싸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 100% 사견입니다. 사견. 비싼 건 비싸지고 싼 건 싸진다. 일본처럼 진짜 빈집 엄청 늘어날 수 있죠. 서울 말고 외곽, 뭐 지방 이런데 빈집 엄청 늘어날 수 있지. 뭐 100만원 원, 1000만원 원 더 지방은. 그러면 서울 강남에 빈집이 늘어날까? 일본 롯봉기라 그러냐? 거기 빈집이 있어요? 영국 런던에 빈집이 있니? 홍콩에 빈집이 있을까? 중국에 빈집 많겠지만 비싼 건 비싸지겠지. 왜냐면 부자인 사람들 어디 살겠어. 비싼 동네 살려고 할 거 아니야. 부자인 사람들의 부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부가 꺾일 것 같아? 계속 올라가겠죠. 비싼 거는 그 사람들의 그 뭐냐 가격표니까 우리의 가격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표가 되겠지. 싼 거야 뭐 수요가 없을 수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비싼 건 비싸지는데 싼 건 싸질 것 같다. 근데 비싼 건 나는 못 산다. 그게 문제지. 그게 나 그게 비싼 건 내가 못 산다는 게 문제지. 비싼 건 내가 못 산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긴 한데 아하 이거 심각하다. 비싼 건 못 산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비싼 건 한번 살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자 이런 원칙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라는 책에 나온 거죠. 우리 버냉키 형 하라는 거죠. 존버 냉키 형 하라는 겁니다.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빠져나오지 않아야 된다. 뒤에 뭐라고 했어요? 매우 중요하다. 자, 존버 냉키 형인데 존버 냉키 형인데 자, 하지만은 반대의 것도 있어요. 어디 갔지? 반대의 것도 있는데 반대가 장송곡 원칙이 저 뒤에 있구나. 이런 원칙도 있어요. 수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한방에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다이빙을 해본 자는 뭐 바로 알 수 있죠. 몸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원칙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원칙이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냐면은 한방에 할 수 있는 거지. 한방에 인생 실전이다. 이걸 한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걸 왜 두 개가 다르냐. 이 사람의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이 사람이 고른 종목에 대한 자기의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자기가 장기적으로 저평가 성장주 한마디로 쭉 꾸준히 갈 것 같은 걸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내가 고른 이거는 장송곡이 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주가지수가 폭락을 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참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목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은 진짜 뭐 CEO가 돈을 들고 날랐다든지 얘들이 만드는 뭐가 왕창 나갔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단지 주가 지수 전체가 흔들리는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그 이빨 깎게 물고 버텨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이게 단순 경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진짜 이 종목의 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피터 린치처럼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안을 가지고 종목을 투자한 게 아니라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돼요. 그게 사실 어렵고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게 이 사람처럼 뭐 소위 해안을 어쨌건 서바이벌 바이어스가 있지만 살아남은 자의 바이어스가 있지만은 이 사람의 그 처럼 저평가 성장주를 오래 들고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빠져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야. 내가 지금 샀어. 30% 올랐어. 야 진짜 상한가 맞았잖아. 30% 올랐어. 야 그러면 이제 상한가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서둘러 나오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만 보면 안 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많이 오른 거를 익절이라고 너무 빨리 팔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일 수도 있어. 꼭 전보 냉키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빨 꽉 깨물고
끝까지 들고 있는 우리 저 뭐야 버피청같이 코카콜라 언제 산 다음에 한 30년 들고 있는 그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원칙 4번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저걸 뭐 배짱이 필요하다 되게 중요시했어요. 하지만 저걸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엄청나게 많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저도 다 블로그에서 퍼온 거예요. 그럼 가서 보세요. 인터넷 블로그에 많이 있어요.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전문적인 투자 이렇게 오면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갖고 와서 20년치 백테스팅을 해봤더니 수익률이 8%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소위 백테스팅이라 그래요. 20년치 자료를 백테스팅 해봤더니 우리가 갖고 온 시뮬레이션, 우리가 갖고 온 모델이 항상 이겼다. 그럼 어떤 차트를 치면은 이 차트가 나왔을 때 수익률이 98%였다. 그것들은 여러분 사실은 20년간 이어온 자료를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98%인 거죠. 20년치 자료에 맞춘 모델이란 말이야. 100개 차트에 맞춘 그림일 수가 있다고. 그 모델이기 때문에 20년이 맞은 게 아니라 20년간 맞을 수 있게 수식을 조정을 한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현업에 있을 때 뭐가 많이 봤냐면은 그 시스템 팔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 시스템 매매라 그러죠. 요즘은 로봇 어드바이저라 그러죠. 그거랑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 어드바이저는 말 그대로 여러분한테 가장 일반적인 거를 로봇이 어드바이저 해주는 거고, 실제로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거래 매매 시스템이라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훌륭한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기일 수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퍼질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제가 알기로 없다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개인의 문제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때는 항상 얘기를 하지. 50년치 백테스팅 할 때 맞았대. 차트 1000개로 분석하니까 확실하대. 그건 자꾸 얘기하지만은 그 모델이 50년치를 맞춘 게 아니라 50년치에다가 모델을 맞춘 거니까. 맞춘 거란 말이야. 백테스팅으로는 거의 모든 모델이 돈을 다 벌어요. 백테스팅으로는.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개인도 아니면 그 트레이더도 그 트랙 레코드가 안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트랙 레코드. 요즘에 여러분 나중에 혹시 그런 걸로 취업할 생각 있으면 트랙 레코드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정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건 약간 사담을 말씀드리면은 정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그걸로 그 육박정하는 분들은 보통 제가 보기에 승률이, 이건 이제 피터 린치 형 얘기 말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한 70% 나오는 것 같아요. 고수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승률이 70%. 80%면은 진짜 초고수고 60%면은 생존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냥 고수급이 70% 정도 나와요. 승률이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지? 나옵니다. 60%면 여러분 생존할 수 있어요. 80%는 초고수고 그거는 진짜 신의 경지 아닐까? 승률이 70% 정도가 나오는데, 승률이 그 진짜 단타 잘 치는 그 전문가들은, 자 그러면은 승률이 50%인 정도 근데 살 수가 있어. 승률이 40%인 정도 생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승률이 40%인 형이 생존하는 이유는 뭘까? 항상 10 거는 사람은
승률이 60% 이상이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생존할 수 있어. 승률이 40%인 형이 살아남는 법은 70 이 정도 겁니다. 1, 2, 5, 1, 2, 5, 1, 2, 5, 50. 딸 때 한 30억 벌고요. 잃을 때 한 1억 잃어요. 이게 너무 과장됐다 그러면은 조금 줄이면은 딸 때 5억 따고 잃을 때 1억 잃어요. 정말 많이 잃어도 2억 이상 안 잃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냐? 이 사람들은 돈을 벌 때 물론 크게 버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승률이 그냥 평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무조건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야. 버는 금액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 규모가 중요하다고.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는 거에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요. 오르는 거는 모르겠고 내려가는 거를 오르는 거는 별로 뭐 신경 안 써. 어디까지 자꾸 얘기하지만 사는 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어느 점에 살지를 그게 과학.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파는 거는 지 마음이지. 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사는 매수 시점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을 한다. 파는 거는 누구나 뭐 100만 원 벌건 200만 원 벌건 좀 불안하면 1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2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운 좋으면 500만 원에 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잃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 잃는 거는 절대 어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점과 손절 라인을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잃느냐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고. 그럼 승률이 40% 50%여도 생존할 수가 있어요. 잃을 때 조금 잃거든. 잃을 때. 사실 고수들은 보통 그렇게 해요. 승률이 한 50% 60% 되는데 딸 때 엄청나게 땁니다. 잃을 때 조금 잃고 잃을 때 조금 잃는 게 고수야. 잃을 때 조금 잃는 게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카드를 쳐서 돈이 거의 올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올인은 안 돼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버틴다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살아남으면 되니까. 그 승률이 60% 70%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자기만의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제가 그 옆에서 봤던 사람 중에 성과급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년에 100억 정도 받는다고.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니? 거의 한 7, 8년 전에? 7, 8년 전에? 있었어요. 성과급 100억. 단기 트레이딩의 신적인 존재. 단기 트레이딩 신적인 존재. 그런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엄청나게 큰 포지션을, 정말 믿기지 않을 포지션을 갖고 오버나잇이라고 그러죠. 잠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정도면 포지션이면 잠이 안 오거든.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지만 심장의 크기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트레이더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기도 해.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 훈련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심장의 크기는 훈련이 안 되거든. 여러분의 심장의 크기를 가장 간단하게 늘려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심장의 크기를 가장 간단하게 늘려주는 거 아주 쉽게. 뭘 술이야. 뭘 술이야. 자산에서 집이죠. 집. 여러분들이 집 정도의 돈을 굉장히 무거운 주식에 들어갔다고 쳐도 그거 버틸 수 있겠어? 굉장히 변동성 낮은 자산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산이 3억이야. 근데 은행 이자까지 빌려서 미수잖아. 미수 몰빵을 지금 100% 미수 몰빵을 6억짜리에 넣어. 그 잠이 옵니까? 집은 잠이 오죠. 집은 잠이 와. 생각이 없거든. 집은 잠이 오잖아.
근데 그 집이 아니라 그걸로 그 돈으로 여러분 재산이 1억인데 3억인데 은행에서 3억 빌려서 6억으로 뭔가 샀다고 생각을 해봐. 변동성이 작은 거라도. 그 잠이 옵니까? 집은 잠이 오죠. 집은 여러분들의 심장의 크기와 상관이 없잖아. 갑자기 상관이 없잖아. 생각하면 갑자기 상관이 없잖아. 여러분들 다 같이 심장이 커지잖아. 야 뭐 DTI, LTV 맨날 늘려달라 그러고 왜 50%밖에 집값에 50%밖에 대출 안 해주냐? 한 80% 해주지.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10억짜리 집 2억만 있으면 사면 안 될까?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시죠. 집은 신기하게 튼튼하게 된다. 신기하게. 자, 그리고 이 형 아까 피터 린치 형의 이런 원칙을 쓰려면 여러분 뭘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어떤 경우라도 원칙을 가지고 이게 적절하다 생각하면 버텨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하자고 있잖아. 물론 다 버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 당연히 미수라면 안 됩니다. 이 아저씨의 논리에 따르면 이 아저씨는 되게 분산 투자도 많이 하지 않지만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했어요. 미수라면 왜 안 돼? 못 버티니까. 반대매매 당하잖아요. 마진콜 당하잖아. 미수를 했어. 근데 주가가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비율이 내려가. 그럼 여러분들 강제 마진콜이잖아요. 버티긴 뭘 버텨. 주가에서 강제로 파는데.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장이 버텨도 증권사가 안 버텨준다니까? 던져요 다음날. 전화가 와요. 고객님 돈을 더 넣으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와요. 3억을 들고 증권사에서 3억을 빌려서 6억어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한 40% 정도 빠져. 그래서 마이너스 2억 4천천 때문에 전화가 와요. 고객님 담보를 더 넣으셔야겠는데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넣으면 내일 시가에 다 던져버리는데 이렇게 전화가 와요. 진짜입니다. 시가에다 던지는데 이러면 야 이거 시가에 던지는 게 어딨냐고. 그 가격 좋은 가격에 던져주지. 그딴 게 어딨어. 보면 시가가 뭐 호가가 없어. 아래까지 30%까지 막 한 개, 두 개 걸려있어.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현재가에 던집니다. 이렇게 현재가에 현재가 매도 걔가 들고 있는 거 던지는 거야. 호가가 있건 없건. 정리매매죠. 정리매. 그 뭐냐 반대매매라 그러지. 청산 나가는 거예요. 청산. 포지션이 강제로. 전화 와요. 전화. 선물 매매할 때도 그렇고 특히 선물 옵션 같은 거 증거금 넣고 할 때는 바로 전화 와요. 그러니까 돈을 더 넣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미수 몰빵할 때는 늘 돈이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심장이건 우리 존버 낸키 형이건 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야. 마진콜이잖아. 마진콜 선물에서는. 그냥 전화 옵니다. 진짜로 던져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계좌에 찍혀. 던졌는데 만약에 증권사가 빌린 돈만큼 다 못 회수를 못했다. 그럼 집에 전화 옵니다. 아드님 계세요? 이러고 전화 와요. 아드님 계세요? 이래서 전화 옵니다. 버티긴 뭘 버텨. 물론 뭐 요즘에는 그 추심 전화 이런 것들도 법률적으로 다 정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요건에 의해서 뭐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뭐 정해진 시간에 오긴 할 텐데 그 아드님 계속 몇 번 한 다음에 안 하면 그것도 넘겨요. 추심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용불량자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죽어도 못 살겠다라는 거 아니면은 미수몰빵은 뭐 20 몇 살 때 뭐 한 200~300만 원 갖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겁니다. 제가 또 옛날에 얘기 들었죠. 수많은 트레이더 중에 가장 돈을 잘 버는 트레이더가 무슨 과였다고? 체육. 두려움이 없거든. 소위 물 좀 먹었다는 애들은 저 검은 물 좀 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책에서 배웠어. 잘 안 돼. 책에서 배웠어. 떨리거든. 떨립니다. 이게 떨린다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떨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로. 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NCAA 그 미국의 3월의 광란이잖아. 그 미국 대학농구 3월의 광란이야. 3월의